자, 해석학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앞서 슐라르마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슐라르마의 보편적 해석학에서는 두 가지 이해 조건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하나는 무엇인가요? 하나는 문법적 이해가 중요합니다.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 해석학에 이르는 조건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는 심리적 이해인데, 이 심리는 누구의 심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독자의 심리가 아니라 이것은 저자의 심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슐라르마가 이제 주장하는 이제 두 가지 이해의 조건은 문법적 이해와 심리적 이해,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심리적 이해에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55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에서는 빌헤름 딜타이입니다. 왜 빌헤름 딜타이가 보편적 해석학에서 중요하냐라고 하면 슐라르마와 굉장히 유사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슐라르마는 신학자이고 딜타이는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딜타이가 논문을 쓸 때에 슐라르마의 윤리학에 대해서 글을 썼기 때문에 사실은 딜타이는 슐라르마의 그런 척군에 속하는 학자군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빌헤름 딜타이입니다. 155쪽에 나와 있는데, 이제 보편적 해석학에서 슐라르마가 보여준 제한적인 이해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 본성입니다. 슐라르마는 심리적 이해를 이야기를 했지만 딜타이가 볼 때는 인간의 어떤 본성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더 발전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전시키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슐라르마의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슐라르마의 공헌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의 제한적 사고가 낭만주의적 전통,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낭만주의 전통인데, 그 전통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슐라르마의 해석학이 일종의 한계가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문장의 의미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그런 시도에 한정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딜타이를 살펴볼 텐데, 일단 딜타이는 과학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정신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합니다. 그의 공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 자연과학이 주된 그런 거였는데 정신과학도 굉장히 중요하다, 과학의 한 형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를 하는 심리학의 원초, 시조가 어디냐라고 이제 묻게 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아마도 딜타이에서 시작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에 대한 강조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딜타이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과학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자연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설명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고, 정신과학은 그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은 이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자연은 설명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정신과학은 인간 본성의 근본 구조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학문에 속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슐라르마의 영향으로 딜타이는 슐라르마의 자서전을 저술을 했고, 이 작업을 통해서 그는 정신, 특별히 인간의 정신을 이해의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보편적 해석학은 딜타이의 정신과학에 의해서 보다 세련된 이해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딜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 우리 교재 156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딜타이는 생애 철학자입니다. 생애 철학자인데 그는 칼빈주의 전통의 개신교 목사의 아들로 출생을 했습니다. 1833년 라인강의 한 작은 마을에서 출생을 했는데
비브리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그는 출생을 했습니다. 딜타이는 다른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사실 대부분 학문 연구에만 집중했고 또 그가 졸업 후에 강의에만 전념을 하면서 살았던 행운의 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문적 영역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는 매우 단조로운 그런 삶을 영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852년 딜타이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에 등록을 했고 1년 뒤에는 그는 베를린 대학으로 학교를 옮기게 됩니다. 그는 하이델베르크와 베를린 대학에서 여러 교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철학뿐만이 아니고 신학과 역사를 동시에 배웠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러한 학문적 과정에서 그가 주로 공부한 것은 임마누엘 칸트였습니다. 그리고 헤겔도 연구를 조금 했는데 딜타이는 독일의 관념론과 영국의 경험론을 종합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눈여겨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지 살펴보면 해석의 근거로서 역사적 세계를 그가 주장을 합니다. 결국 해석은 이 문장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문장 너머에 있는 이 세계라고 하는 거대한 자료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해석은 역사적 세계에서 사실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란 뭐냐? 구체적인 인간의 삶이 바로 역사입니다. 삶을 떠나서는 인간의 구체적인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역사나 구체적인 인간의 삶은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해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삶에서 나오게 됩니다. 삶은 마치 타양살이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행위와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원천에서 고향이 우리의 생각, 또 행동, 희망, 또 실패, 향수 등 온갖 경험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여금 모든 사고의 출발로 삼는 내용이죠. 우리의 역사적인 삶이 이해의 경계와 토대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삶에서 이탈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역사적 삶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해석의 근거를 삼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딜타이는 삶에 대한 관심에서 철학적 해석을 근거 지으려고 아마 노력을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딜타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해의 구성으로서 그가 강조하는 것은 정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는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을 구분하죠. 결국 이해의 구성은 무엇으로 시작이 되는가? 정신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딜타이가 말하고 있는 정신과학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자기 성찰로 이해를 합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를 검열하는 그런 존재였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딜타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해석의 관점은 이제 165쪽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것입니다. 이제 딜타이의 주된 해석학의 기본 범주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해이고 또 하나는 표현이고 그리고 하나는 체험이라고 하는 이 삼중적인 관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재미나는 것이 하나 있죠.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슐라르마가 가지고 있는 개념에 하나가 덧붙여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삼중적인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해석학의 기본 요소는 이해에 의해서 특징 짓습니다. 기계론의 과학을 배격을 하는 딜타이는 생애 철학자인데 그래서 인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니다라고 보고 과학에 의해서 설명되어지지 않는다. 이 과학의 그 기계론적 그런 방식에 의해서 인간의 정신을 해명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어야 한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딜타이가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요소가 이해입니다. 모든 것은 이해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요소가, 두 번째 해석학의 요소가 이해의 표현에 의해서 특징 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현은 이해에 대한 결과이죠. 인간이 무엇을 이해했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이해한 자의 내면에 영구히 침묵하여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설명이 모호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딜타이는 이해는 표현에 의해서 드러나는 속성을 지녔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해했다라고 할 때 그것을 글로 표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해석의 두 번째 범주였다. 그의 설명은 매우 간명한데 만일에 우리가 무엇을 이해했다면 그것이 표현되지 않으면 이해가 드러나지 않았고 이해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표현을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을 하면 표현은 해석에 있어서 매개적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두 번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해석학의 요소가 체험에 의해서 특징 짓습니다. 자, 이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가 이해고 이해를 한 것을 표현을 하고 표현한 것을 또다시 체험의 과정으로 들어간다라고 봅니다. 체험한 것을 또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표현하고 또 표현한 것을 또 체험하고 이렇게 삼중적인 이런 범주가 서로 순환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해석학의 요소가 체험에 의해서 특징 짓는데 딜타에 이제 의하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형성하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결국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지 않습니까? 그 삶의 구체적인 내용, 자료, 이게 뭔가? 이게 체험입니다. 그 사람의 정신을 이해하려고 하면 체험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정신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이 체험의 구체적인 내용이 언어를 통해서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경험의 내용을 언어로 표현된 것이라고 말해질 수 있고 표현되어진 내용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같은 과정에서 다시 이해하고 표현되어지며 또다시 체험되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일종의 보편적 해석학이 주장하는 삼중적인 이해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체험되어진 내용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것을 딜타이는 이해나 역사가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제4장 극과학 해석학 제4장인 보편적 해석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1번째 강의 시간에서 우리가 현상학적 해석학으로 돌아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철학의 중요한 해석 이론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보편적 해석학까지는 우리가 쉽게 접근해서 이해가 될 수 있고 이제 현상학적부터는 해석 이론이 상당히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번째 우리 이 시간에서 강의가 조금 짧게 끝나게 되겠지만은 우리 11번째의 현상학적 시간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째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